어제 TV 토론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차례대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차례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확정 판결? 정청래 후보는 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골탕도 적절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뼈해장국도 3번 이상 우리면 국물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정과제가 몇 개고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내란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가 3차 TV 토론 KBC 광주 방송에서 아무래도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됐고 이번 주에 이제 호남 투표가 있고 오늘부터죠. 예. 그리고 경선이 실시되고 그다음에 16일에는 경기 서울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약 29% 권리당원의 29%가 투표했는데 현재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1.5% 포인트 박빙 선두입니다. 많이 격해졌어요. 뼈해장국 나오고 지금 1호 국정과제 나오고 일단 장성철 소장님 일단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스명당을 이끌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를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요. 전당대? 이거는 거의 막장 드라마라고 저번 얘기를 했고 이게 정치자금법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건 정말 그냥 센 거의 거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되나? 거의 그냥 너 죽어라. 네, 다 꺼낸 거죠, 다 너는 꺼낸 거죠. 정치할 자격이 없어. 거의 이 정도로 얘기한 거 아닌가. 가장 아픈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 그런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 후벼 판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과연 전당대회 끝나고 감정이 다 없던 걸로 돼서 민주당 패널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전통은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다 화합하고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전통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치료가 되더라도 흔적이 너무 크게 남을 것 같아. 정치자금법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신 유죄 받았잖아. 제가 이 이거였어요. 정치자금법 과태료 부분을 김민석 후보가 과태료예요? 과태료일 수가 과태료 없네. 벌금 추징금. 추징금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이건 그쵸. 형벌이니까. 추징금하고 벌금을 안 냈더라고 그때 총선 출마하기 맞아요. 전에. 맞아요. 그 제가 비판을 연락이 했거든 한 맞아요. 일주일간. 그래가지고 우리 뉴스명당에 안 나와. 안 그랬어요? 나와. 안 나와. 내가 비판.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건 연락해가지고. 아닌 것 같고. 아니, 두 번이네.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2005년에 두 번이에요. 2억 원 수수한 거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억 원. 2005년 확정이고 2010년에 또 있어요. 벌금 600, 추징금 7억 예. 2천. 이게 그러니까 그거. 정권 사범인데 민주화 운동에서 둘. 재범 그다음에 여기 또 두 번은 정치자금법. 근데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안 보겠다. 거의 이 수준 같아. 진짜 안 볼란다네. 안 볼란다. 없던 게 안 될 것 같아. 자, 소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근데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넘지 않아야 될 선까지 넘고 있다. 이게 동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 후보라면 그렇게 조져도 돼요. 속된 말로. 조지다니.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하거나 뭐 네거티브를 써도 되는데 이거는 말씀한 대로 인간적으로 서운함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공격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모든 거는요. 본인이 뱉으면 그게 사라질 것 같으면 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서 본인이 이 토론회에서 뭘 얻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했지만 그건 언젠가는 정책 후과를 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저는 아까 장 소장님께서 뭐 민주당의 전통이 끝나고 나면 다 이게 융합되고 통합되고 다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겉으로? 안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안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짐 싸서 집을 나갈 것 같아요. 못 나가요. 나가면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열하게 싸워도 그럼요 추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더라도 일단은 유의미한 득표수를 가지고 버틸 출구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이게 합니다. 안 볼 사람들처럼 한다라는 거죠. 정말 건달. 아니, 그건 맞는 딱 얘기인데. 이제 TV 토론 끝나고 김민석 후보는 이랬을 것 같아. 좀 뭐야? 이거 야 다 뒤져.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 2012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 있었거든요. 그때 이해찬 후보하고 김한길 후보하고 완전 세게 붙었어요. 예. 근데 보통 우리 민주당이 이제 단일성하고 집단 지도체제하고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집단 지도체제라고 해가지고 1등이 당 대표, 2등이 수석 최고로 쭉쭉쭉 예. 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집단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렇게 뽑고 나니까 월등하게 이기지 못하고 이게 가까스로 이기게 니나 되면 내나 똑같아. 예,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개기거든요. 개긴다. 예, 개겨요 막 그 앞에 인상 쓰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도 이해찬 전 총리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좀 졌든가. 예. 그래서 승부하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끝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처음에만 좀 삐딱선 타고 나중에는 결국엔 다 같이 했거든요. 예. 마지 못해서. 예, 마지 못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공천 가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옛날만큼 대가 있는 정치인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래도 계파의 수장들이기 때문에 예. 그랬지만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뭐 과거에 김민석 총리 그 인사청문회 때도 좀 뭐 조언도 좀 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SK에서 받고 그런 것은 우리 이제 서울시당인가 당에서 영수증 처리 잘못한 거고.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재산 관계 자체가 이 양반 2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결론은 이 법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버리면 이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앙금은 남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잖아요 당대표. 그럼 또 탕평 인사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송영길 후보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얘기는 좀 뒤에. 그럴까요? 그 정청래 요 김민석 간의 다툼까지. 자, 일단은 박수 여기까지. 친 거까지 네. 그럼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요. 훌륭했어. 자, 재밌었어. 송영길 대표 왜 박수를 치냐는 건 좀 뒤에 이따. 네. 듣고 예, 민주당 쪽에 제일 재밌는 건데. 네. 그거 좀 이따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좀 심해요. 뭐 그때 12년에 이해찬 그리고 누가 붙었죠? 김한길. 김한길. 그럴 만한 그 성향 차이가 있잖아요. 그 두 분은. 근데 김민석 정청래 두 분은 사실은 학생운동도 뭐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가 18년 동안 당 밖에 있어서 아마 거기서부터 이질감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파묘를 해버리니까 예. 김민석 후보는 이제 계속 아픈 거지. 이제 18년 동안 당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부터 해서 뭐 정치자금법 위반 그 얘기만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터뜨릴 것 같아요. 이제 배추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할 것 같아요. 배추. 그러니까 다 한다는 다 얘기예요. 한다. 제 얘기는. 네. 근데 1등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 경제 정책 잘할 수 있냐, 예. 대기업 오너들하고 만나는 받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정청래 후보 또 긁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 무시한 게 아닌데 네. 자기는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평소에 찔린 거지. 안 만나본 거지. 무시했다. 그렇죠, 바로 형,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3개월에 한 번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중소기업 중앙회장님도 만났어요. 3개월에 한 번. SK하고 삼성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여당 대표가 경제 지표 하나 말을 안 하냐. 아침에 얘기할 때 경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안 하냐. 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픈 것 같아서 결론은 그런 주제가 나왔으면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레버리지 ETF 얘기 나와도 김민석 책임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해버리잖아. 총리였잖아. 이렇게 가고. 그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당신은 되는데. 당 대표였잖아.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건 참 안타깝다. 그게 이게 정청래 후보라 아니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정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넌 가해자, 난 피해자. 너는 악, 나는 선. 이분법적으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성과를 내왔던 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통할 때가 있어요. 야당일 때. 야당일 때는 공격 대상들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좌표를 찍어 놓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하고 막 몰아세우는 것들은 야전에서 싸울 때는 뭐 나름대로 빛날 수 있으나 예. 집권 여당이 됐을 때는 말씀한 대로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인 그 학습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머리 크기는 아니지만 이 지식의 총량은 송영길 후보가 가장 많이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당 대표도 했고 뭐 육선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인천 광역시장도 해서 행정, 정치, 외교 이런 쪽은 다 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있을 텐데 총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18년 동안 민주당이 떠나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축적된 그 민주당 내 역사는 잠깐 조금 이제 좀 부족하지 않냐. 부족하다. 근데 정청래 후보는 토론회를 보니까 내용이 없다는 게 드러나 버렸지. 근데 이렇게 막 두드러 맞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패널들이 100명 중에 서정욱 빼놓고 99명이 다 정청래 두드러 패고 의원들 거의 한 90%가 김민석에게 줄 서고 안철수 의원이 응원해요. 정청래 후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아 민주. 서정욱. 그런데 패널이라고 그랬죠. 패널 알았어. 그런데도 저렇게 버티잖아요. 정청래.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러네. 어찌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의 진정한 승자가 정청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홀로서기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 뒤에는 어쨌든 의원들과 대통령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정청래는 그거에 맞서 싸우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서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빚이 좋은 빚인지 나쁜 빚인지 그거는 차치하고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정말 박빙으로 지거나 아니면 선전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우리가 이거 김민석을 지지하는 게 비교가 아니라 안 돼, 이게.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검찰개혁이나 여러 이슈에 대해서 네.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디어에서는 약간 그런 데는 비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도 말씀하신 전폭적으로. 그런데도 박빙이야. 와.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힘이 그만큼 빠졌다. 일단 뭐 핸디가 빠진 거고.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이 정도로 간다면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갈등이 쉽게 안 가겠구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자기의 힘을 확인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는 참 말이 안 되는 게 자 국민의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보수 일간지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보수 일간지들끼리 다 뭐 밤에 편집국장들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장동혁 조지자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무리 보수지가 봤을 때도 보수 정당의 당 대표지만 지금 하는 행동이 보수 정당 대표스럽지가 않으니까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공감대가 어디에도 간 거예요? 패널들한테도 간 거예요. 그 공감대가 국민의힘 패널한테도 갔지만 또 누구한테도 와요? 우리 민주당 패널들도 봤을 때 처음엔 조롱했지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정치 발전상. 그래가지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청래 후보도 본인을 막 공격한다고 하지 말고 왜 이러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제 말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40% 내외에 단단한 그렇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된 거는 정말로 그게 이제 정청래 개인에게 모여진 응집력인 건지 그건 뭐예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는 사람들의 그냥 투영체인 건지는 조금 고민해 볼 뭐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실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2017년 대선에서 있었던 친문과 그리고 손가역의 갈등 이게 지금 친명과 친문으로 갈등으로 이미 뭐랄까 약간 형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선거 때 큰 이걸 규정시킨 건 사실은 유시민 작가고 그래서 이게 큰 아마 짐이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의 정말요? 갈등 양상과는 좀 다르다고 다른,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24년도 총선 지고 나서 비대위원장 한동훈 물러나고 다시 7.23 전당대회 할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63%로 됐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정권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 5개월도 안 돼서 계엄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 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은 좀 다르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윤 대통령의 정치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총선에서 심판받지 않아야. 근데 똑같이 가자. 그런 게 있었잖아요. 2년 전 이맘때.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말씀하셨듯이 손가요?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알지. 네. 뭐 사람 이름인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정치자금법 2005년도, 뭐 2002년 뭐 김민세 논란, 뭐 이런 얘기를 가니까 도대체 그렇죠. 뭘 갖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족보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다 합쳐지기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때 앞서 얘기하신 강성필 대변인 얘기한 송영길 후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당대표 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한번 현재까지 29% 정도 관리당에 투표했지만 지지율 득표율로는 어려워요. 다만 이번에 몇 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먼저 아까 얘기한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 영상을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혼자 이재명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같이 유시민의 공격에 같이 싸워줘야 같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 잘했어 열심히 했어 이제 왜 또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검찰개혁 1인 1표가 또 당대표에? 저 송영길 2021년 3월 9일 0.73%로 졌습니다. 머리를 쇠망치를 맞아가면서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이재명을 위해 뛰었습니다. 0.73% 졌지만 3월 10일 그 다음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냐고. 왜 나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맨날 검찰개혁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판단해 주시오. 정말 명청대전이 없습니까? 없는 걸 지금 없는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송영길 송가 보세요. 아니 정청래 쉬면 되지 뭘 또 올라 그러냐고. 아, 나 참. 잘했어. 쉬어. 난 송영길 이제 팬이야. 난 진짜 너무 이게 호남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속 시원하잖아. 속 시원해. 뭐 그냥 형용사 부사 싹 빼고 왜 나오냐고 왜? 쉬면 되지 뭘 또 하려고 그래. 잘했어. 검찰개혁 됐잖아. 뭘 또 해? 다 했어 또 울고 또 해. 먹어. 왜냐고 또 세 번 이제 끓이고 쉬어. 국물도 안 나와. 아니 너무 폭발력 있어. 나 너무 좋아. 굉장히 웃겼어요. 근데 왜 저게 가능하냐면 예. 대본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올라가서 단상에 물론 이제 그들이 읽지는 않지만 대본을 가지고 가서 이 플로우를 안 놓치려고 하거든. 네. 근데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가서 즉흥적으로 하는 즉흥적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달력이 오는 것 같아. 송영 후보 매력이 있네요. 좀 보니까 제가 그동안 송영길 후보 뭐 맨날 기차에서 발 뻗고 이런 것 때문에 이송영길이가 있는데 이 송영길이가 이것만 기억나가지고 비호감도 했는데 아니네. 예. 순박해요. 송영길 후보가 의원일 때 이제 지금도 의원이지만 저도 몇 번 봤었거든요. 근데 국회 예전에 출입할 때. 근데 정책 내공도 꽤 깊어요. 그리고 이분은 솔루션을 찾으려고 해 자꾸. 맞아. 그런 게 있고 맞아. 그런데 국제 관계도 좀 많이 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태도가 이렇게 만나면 왔어? 뭐 이런 거야. 약간 그걸로 욕을 좀 먹는데 나머지는 일은 뭐 저는 괜찮다고 평가해요. 옆에서 이제 많이 말씀하셔야죠. 그래도 바뀌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뀌고 있어요. 송영길 하잖아. 나는 이렇게 안 하잖아. 국정과제를 묻고 있는 송영길 2탄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였고 제1호 국정과제가 무엇이고 제가 아까 김인석 후보가 얘기할 때 본인이 탈당했는데 이런 김민석 후보에게도 왜 나왔냐고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질문 답변해 보세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떤 거? 국정과제가 몇 개고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 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국정과제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국정과제 중에서 123개 중에 1호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청산이라고 당대표는 생각했다는 본인 겁니다. 생각이고 네. 123개 중에 1번이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떡 열심히 드신 장 소장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알 거예요. 그럼 영어 말을- 물어보면 되지. 그렇죠. 그냥 김민석 후보 얘기해.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근데 보통 우리가 말을 하면 길게 하면 딱 그러잖아요. 말씀하세요 하면 이게 나 모르니까 네가 네 잘난 척 빨리 해봐 이렇게 넘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진짜 갑자기 당황스럽다.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좀 나 마음이 아팠어. 정청래 후보님. 이게 말씀하세요. 자기 정치한다고 욕을 먹었잖아요. 네.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게 증명된 거야.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뭔지 지킨다며. 여당대표가. 거기다 1호가 뭔지도 모르니까 당 대표인데 당황했어. 정청래 대표가. 본인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당황했지. 고급지게 깐 거예요. 네. 그렇지. 이게 뭐냐면 친명하고 대통령 지킨다면서 당시 친명 아니잖아. 예를 들면은 뭐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했잖아. 이것보다 훨씬 이게 아픈 게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현 정부의 1호 124개 다 안 외워도 돼. 1호 국정과제는 외우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당원들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모를 수 있는데 뭐 다행히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1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 말을 돌려서 횡설수설하더니 내란 청산 1호 과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야. 내란 청산입니다도 아니라. 근데 정확하게 집어버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KO 당한 겁니다. 이거 세요. 근데 난 저런 거는 안 좋다고 봐. 왜? 장학희 교수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아니,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자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수장님 뭐라 한 게 아니라 저런 식의 당신 이거 알아 하면서 장학희 주식으로 하면은 떡이나 먹으라고. 아 근데 저는 아침 방송 아니! 보니까 떡으로 입을 막았어. 최민희 의원은 A4 용지로 입을 막고 서영주 소장은 떡으로 입을 막고 떡이 아니, 났잖아요. 아니 제가 아침 방송 떡이라고 보니까 하지 말고 40년 아침 방송에서 40년 전통의 이만월 프리미엄 디저트. 이 떡으로 입을 막다니 그럼 네. 막힐 수밖에 없잖아. 막힐 수밖에 예, 예. 없죠. 그럼. 근데 아침 방송 보니까 다들 이걸 조명을 안 하던데 네.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게 묻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뭐 내가 당 대표 되면 뭐 잘 안 될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송영길 후보가 실력 차이는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정청래 후보가 빵 터졌고 웃어버려. 그래서 저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 얘기, 알고 뭐 있지. 외교 얘기, 학습 능력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송영길 후보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게 왜 그러냐면 송영길 후보가 정말 효과적으로 정말 그 TV 토론의 정석을 보여준 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냐? 대안 얘기해봐라. 대안 못하면 그걸 가지고 몰아세우지 않고 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송영길 후보는 보니까 무안에다가는 군공항을 때문에 보상해줘야 된다. 영광에다가는 그 폐기물 보상해줘야 된다. 나주는 핵융합해줘야 된다. 해남은 솔라 이 3권역이 정청래 후보에게 상당히 강한 강세 지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가 하나씩 직접적인 공약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정책적인 질문이 전 참 좋았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 이 국정과제 이론 물어본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대본에 없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애드립이에요. 애들이. 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에 좀 확인해봤어요. 이거 누가 써줬냐? 잘 써줬다. 아무도 안 써줬어.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즉석에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이제 잘 끄집어내야 되는데 잘 못 끄집어낸 그런 좀 게 있어요. 단점이. 근데 이 국정과제는 그 끄집어냈고. 사실상 TV 토론하면서 즉석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은 호남에 가서 송영길 후보가 토론의 끝판왕을 찍었다. 이 정도면 저는 역대급으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당황시킨 거 처음 봤어요. 웬만해서 넘어가거든. 근데 이게 외통수에 걸린 거야. 그다음에 내란 청산이 어디 1호인지 알아요? 국정과제 딴지 게시판. 딴지. 딴지 개판. 민심의 척도 딴지 게시판은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내란 청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당대표 퇴사했다고 뿐이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 하여튼 많이 알더라. 누가? 송영길 후보. 네, 많이 알더라고요. 일단 근데 저희가 예. 그래도 균형 잡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비판을 좀. 누구? 송영길. 네. 만담꾼 같아. 만담? 만담꾼. 그냥 와서 그냥 막. 빼자꾸 네, 지금 그냥 본인이 그거 막 계속 돌려보고 있을 거야. 똥 잘했다고. 우리도 뭔가 좀 잘했으면 또 보잖아.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야. 마당놀이? 뭐 우리
옛날에 바닥놀이. 설날 뭐 이런 MBC 보면, 바닥놀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허생전 뭐 이런 거. 관전자 입장에서 만담꾼 같은 거 친근하고 좀 송생전. 근데 저게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좋은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능력을 좀 본 것 같아요. 하나에. 저는 솔직히 저걸 전당대회가 밀어낼 이렇게 경직된 이런 연설보다는 저렇게 만담 형식으로 재밌게 얘기하듯이 대중들이나 당원들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소통해야지. 옛날 뭐 너무 핏대 올리는 것보다. 그렇죠. 앞서 이제 처음에 그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라. 이때는 정청래 대표도 웃더라고요. 그만 쉬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누가 되냐 이건데. 왜 앞서 나왔냐, 저희가 이. 볼 때는 박빙으로 만약 된다면 후유증이 좀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9일에서 10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지금 그래프 중에 밑에 하단 파란색이 민주당과 무당층 그래프 이게 중요해요. 여론조사도 저 그래프로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ALS 조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국으로 놓고 봐서 김민석 36.9, 정청래 36.7, 송영길 7.5입니다. 그러면 와 대통령이 밀고 아까 말한 대로 의원들이 밀고 언론에서도 많이 민다기보다도 사실 정청래 후보를 김민석을 미는 건 아니에요. 김민석 후보를 민다기보다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런데도 박빙이에요. 현재까지는 물론 호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여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오픈이 안 된 거죠. 그건 민주당 마지막 날 전당대회. 17일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30%. 그게 비중이 30%인데. 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저는 좀 어느 정당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게 참 여론조사 요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그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에도 우리가 지방선거 때 얘기했지만 그냥 딱 뭐 예를 들어서 입찰 들어가가지고 5개만 딱 예를 들어서 뽑아가지고 그 5개만 그 선거에 한해가지고 계속 같이 합산을 해가지고 한 게 맞지. 이 선거는 뭐 이 여론조사 이렇게 튀면은 이 여론조사는 누구랑 친하다더라. 이거 튀면은 이런다더라. 전 정말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론조사 경향을 떠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뭐가 걱정되냐면 사실 저번에 25년 8월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후보하고 겨뤄가지고 당선됐을 때 보니까 호남은 투표율이 51%였어요. 예. 근데 서울 경기가 서울이 58% 경기가 62%였어요. 그 말은 곧 서울하고 경기가 투표율이 높고 호남이 더 낮아요. 그때가 언제죠? 박찬대 정청래 작년 8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뭐 승부수가 났기 때문에 득표율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부재명이었잖아. 네. 근데 문제는 호남이 33%고 서울 경기가 30 한 7, 8%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5% 정도 당원들이 더 많은데 여기가 투표율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 그리고 위기가 될 수 있고 정청래 후보에게도 이게 찬스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여론조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호남 일단 뭐,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 호남의 투표율이 올라가야지 이제 김민석에겐 유리하고.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는 좀 더 유리한 네.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오늘 리얼미터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하면 호남에서는 네. 거의 한 28% 정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거 나오고 거의 더블로. 근데 수도권 서울에서는 대략 한 2% 차이더라고요. 누가 이겨요? 김민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이거 보면은 어느 장단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정말 반성해야 돼요. 또요? 그렇지 이렇게 밀어주는데. 맞아. 이렇게 밀어주는데. 안 그래? 진짜 이거 못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앞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잘 저렇게 모른다 두드러 패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전 토론을 보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뭘 물어봐. 근데 김민석 후보가 그때도 대답을 거의 못해요. 잘. 그러니까. 송영희 후보가 물어보는데 이 정청래 아니, 후보가 물어보는데 김민석 후보에게 제가 뭘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봤죠? 여러 정책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뭘 물어보는데 잘 그리 어려운 대답을 것도 못하긴 해. 뭘 어려운 것도 물어봤어요? 아니야. 사실 아니 하나만 말해줘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박성태 시장 제대로 지적을 했어요. 네, 제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송영길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명확히 아는 거야. 김민석 후보가 그런 정책적 내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책에 대해서 쫙 완전히 꽉 장악하고 있냐?
그게 아닌 게 좀 보였어. 국무총리라면 당연히 그렇죠. 빼고 알아야 될 만한 그걸 것들도. 모르고 있었다. 송영기 후보 속 터지겠네. 그러니까 왜 나왔어? 이거를 김민석 후보한테도 하고 싶었을 아니 거야. 송영길 후보는 돌발 질문에도 얼마나 대답 잘하냐면 김민석 후보가 이제 전북에서 뭘 걱정하냐면 협력업체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광주 전남만 쉽게 말해서 그 반도체 공장 수혜 보는 거 아니냐, 전북은 연계해서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 만한 회사 알고 있는 거 있냐라고 김민석이 물어보니까 송영길 후보가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볼트 회사가 있는데 나만큼 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그다음에 강릉의 권성동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신임을 걸겠다. 서울시장 둘 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둘 다. 이기면 오케이고 하나라도 지면은 관두겠다. 그건 잘 모르죠. 이제 그냥 재신임을 워딩은 묻겠다 했으니까. 재보선 치른 뒤에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좀 불리하다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강릉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둘 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 저는 김민석 후보가 나름대로 그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 예. 호남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호남 당원들에게 진정성을 얘기하는 그런 이게 왜 진정성이냐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재보궐은 총선 공천권 전에 재심이기 때문에 예. 내가 공천권 욕심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의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순수성을 성공을 바라는 순수성을 알아달라 이제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공천권에 눈이 멀어서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중간에 재신임을 통해서 다시 어떤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정치에서 뭐 당연한 것 같고 좋은 메시지였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제 호남 투표가 오늘부터 지금 시작됐어요. 예. 저는 호남은 사실상 6.5대 3.5 정도로 친명적 후보들이 선전할 것 같고요. 응징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어제 KBC 방송에서 국정과제 이로 모른 게 저는 컸다고 컸다.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당원들은요 고고 관여층이라서 요거 봐라 국정과제를 몰랐다고. 더군다나 5.18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헌법 정신 전문 수록한데 이거를 머릿속에 안 담아놨어? 음. 라는 거는 크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추미애 지사가 오늘도 참전했던데 경기도에서는 좀 나름대로 막아서서 5.5 대 한 4.5 정도 친명과 친청이 그 정도로 일것 같다.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일단 김민석 알겠습니다. 후보는 1순위 표에서 과반을 해야 해요. 그거 없이 2순위 표에서 뭐 이기고 이러면 정통성이 굉장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사이 하나가 있죠. 과반은 못했지만 어쨌든 1등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니 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1차에서 무조건 1차 대통령까지 어제 도와주는 얘기도 했는데 그거 너무 안 좋았어. 어제 메가 특구 특별법 네. 사실 딱 호남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 김민석 밀어줘라 이 군기지 얘기죠. 군공항 28년까지. 이전이 이전 어디로 이전되는지 확정 안 돼도 그냥 해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전하라는 거죠 뭐 사실.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28년까지 이제 임시로 이제 이전을 한다는 건데 이미 이제 무한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거기하고 무한공항.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국가적인 과제는 법과 제도 이런 그렇지. 거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야 해 먼저 아 근데 제가 그건 이건 잘 아니지. 아니까 하는 말인데 이 메가 프로젝트하고 상관이 없이 제가 2010년도에 광주시청 일할 때부터 광주 군공항은 이전하자고 맞아요.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무한공항 쪽으로. 예. 네. 그래서 무한공항 만들어준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불편하면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니까 광주 송정역까지 KTX가 그렇지. 뚫릴 때까지만 전체하기로 했는데 지금 뚫린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 지금. 무한에서 반대하겠지. 무한에서 이제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 상관이 없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시영 TV에서 이 사진을 놨다가 지금 논란이 커집니다.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권혁부라는 사람, 이분이 원래 기자 출신인데 권혁부? 지금 한국근후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근후회는 지금 사진 우측에 보이는 이희자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신천지
이만희 총재랑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지금 사진은 24년인가요? 신촌의 거구장이라는 식당에서 찍은 건데 지금 우측에 박시영 TV에 저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지은 당협위원장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면서 저 사진의 맥락은 저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이희자 회장이랑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신천지다라고 이제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측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반박하면서 그러면 이 사진은 이재명 대표랑 찍었다. 대표 시절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냐? 그러니까 사진 한 장 갖고 그러지 말라. 이게 사실은 박시영 TV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는 것 하나.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저희 당 있었죠. 정치인으로 돼 있네. 공천도 맞아요.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새누리당 때. 저 얘기를 하지? 이분이 하여튼 뭐 모르겠고. 페이스북을 쭉 보면은 권역부란 분이 이재명 정부가 레임덕이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의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민주당 내 특정 후보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지요. 이해간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조작 사진도 아니고 박시영과 이지은 이 두 사람이 정청래 후보를 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의 어떤 그런 오명을 갖고 있으니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진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부란 사람이 우리 진영 내에 좋은 사람은 아닌데 민주 진영 내에서는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그대로 갖다가 인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예. 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본인 후보 정청래 후보 지키려고 대통령까지 팔아먹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예. 민주당 사진 용어 관련해서는 조작 사진이 맞죠. 아니 자르면 조작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원래는 이 사진이에요. 정청래, 이희자, 이재명. 진짜 잘 잘랐다. 저기 대표. 정청래 후보 세 명인데 어깨를 잘랐어. 오른쪽 머리 이쪽으로 싹 됐네. 근데 이거를 권역부 그러네. 진짜 한 끗 차이다. 딱 보세요. 표정 똑같고 딱 그렇죠. 이 사진을 그럼 누가 저렇게 편집했냐? 제가 볼 때는 저 가운데 있는 분이 했다는 거예요? 이희자 근 회장이 편집한 거예요. 오마이뉴스 기자에 따르면은 이희자 회장 방에 갔더니 저기 있어? 이렇게는 없고 자른 사진.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요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액자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셋이 찍은 거 하면 조금 가오가 떨어지는 거야. 분명히 대통령과 내가 찍었다. 이걸 강조해서 모를 저 수도 사진이 있겠네. 액자에 있다는 거예요. 잘라서. 근데 이제 저거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지은 마포 그 당협위원장이 왜 그만뒀어요? 대통령을 또 윤석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당원들한테 지탄받아서 그만뒀는데 또 대통령을 가지고 들고 또 이런 논란을 벌였다는 게 첫 번째. 그 더 나쁜 건 두 번째인데 좋아요. 박시영 씨는 저 사진이 잘렸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박시영 씨는. 하지만 지금 유튜버들 제가 자료들 보니까 저 사진의 현장에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가 가게 된 이유는 이지은 씨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저길 갔기 때문에 이지은 씨는 저 모를 잘린 수가 사진 없지. 옆에 정청래 대표가 있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지금 뭐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희자 회장이 지금 사진 보이죠? 우측에 본인이 잘라가지고 저렇게 액자로 만들었어요. 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야라는 걸. 네. 왜 그러냐면 양쪽에 두 명 있으면 네. 어디 행사장에서 만나겠거니 한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또 확 네, 다르잖아요. 저 가운데 사진은 다른 박근혜. 대통령 같은데. 어? 가운데 사진은 다른 대통령 같은데. 그러네. 그렇죠? 박근혜, 그 왼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네. 그 왼쪽은 또 누구죠?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거기도 다른 거기죠.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 박근혜네. 사진이네. 그날이 똑같은 날이네. 예, 네. 그러네요. 멀리 어디 가서 이제 내가 네. 뭐 좌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랑 내가 가까운 사람이야.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저렇게 옆에 있었다면 대통령 되기 전이겠네. 대표실입니다. 그렇겠네. 예. 네, 저 이지은 위원장이랑 박시영 씨 이거를 사실상 뭐 고의성이든 아니면 어떤 의도든을 다 불문하고 최소한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수 측에 먹잇감으로 던져줬어요. 벌써 뭐 조작 사진, 뭐 대통령이 예전에 대장도 뭐 김문기 씨 몰라도 공격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이라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불리하면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저는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근후에는 원래 82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인데 이희자 회장이 정치권과 고려하면서 근후에 전 간부에 따르면 내부 고위직은 다 신천지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2년 1월에는 윤석열과도 앞서 이자 회장이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사진에 나온 얘기였고, 요거 간단히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칭찬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이제 낡은 버스 폐차된 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택을 제안했다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요게 청년들이 밈으로 만들기가 너무 좋아. 버스로 해가지고 밈 몇 개, 지금 밈이 이거 완전 유행이에요. 밈 몇 개 보겠습니다. 더 퍼스트 무빙 캐슬 버스를 저렇게 쌓아놨어요. 택시로. 이게 지금 센트럴시티 이게 반포 있잖아요. 반포에 호남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여기에 버스하우스 01번이라고 또 사진을 저렇게 만들어서 나 반포 산다. 청년주택 이렇게. 사륜성체? 이거 막 사륜성체. 저 어우. 지금 보시면 홍콩 다 버스로 만든 거예요. 버스로. 홍콩의 뭐 그런 주거 느낌이네.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목 보면서 제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동영상도 있잖아, AI로 만든 거. 제가 이거 뭐야? 자 그거 한번 보죠. 매매가 8,700이요. 이 편한 청년버스 1동 이거 지금 지금 안에 면적을 저렇게 한 것처럼 관리비 그리고 제 제목 한남더 휠 이 제목이 한남더 휠. 한남더 힐이 아니고 휠 요게 있다는 거 한남더 힐.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하면서 날씨 좀 뜨겁긴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밈이 도는 거에 대해서 음. 뉴스가 되는데 황희 의원이 사실 뭐 본인도 여러 번 이유야를 막론하고 죄송하고 사과했죠. 정말 청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다. 그리고 당에 해를 끼쳤다면 죄송하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실수인지를 아는 것 같고 이제 의도는 뭔가 해결책을 내보려고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포트하우스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청년 정서하고도 안 맞고 여건하고도 안 맞거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니 저 버스 세울 때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집을 지으면 짓지 되지. 땅콩 주택을 짓지. 그럼 근데 거의 취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버스를 저렇게 세우고 있으면 집을 짓는 게 훨씬 공간이 이해를 못하는 적지. 거죠. 근데 황희 의원이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빨리 연구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못 내. 못내? 저 머리로 그런 적을 어떻게 내? 근데 황희 의원이 어제 사과문 낸 거잖아요. 네. 그 직전까지도 기자간담회 하려고 그랬다면서요. 사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어. 사과 기자회견이에요? 그러지 어떻게 이 세미나 토론회 상황에서 하려고 그랬잖아. 어떻게 이 세미나 상황에서 토론회 하려고 그랬죠. 이게 원래 주는 알아봤더니 사과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대신 사과문을 올렸다. 그것도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죠. 비겁까지 그래도 뭐 좀 버스에 실수한 거죠.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고 있네요. 라미파님이 하여튼간 저가형은 마을버스고 고가형은 우등버스냐. 네. 저 아유. 황희 의원도 앞으로 어렵게 보입니다. 이 정도 큰 실책이면 그죠.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지. 떨어지는 거지. 요거 하나가 사실 상징적으로 완전히. 들어오면서 이게 따라다녀요. 그렇죠. 2030 그리고 정부의 지금 세제 개편안이 저거 하나로 다 휘하돼 버렸어요. 엄청 부담인 거죠. 맞아요. 부담돼요. 근데 중진의 장관까지 한 분이 저런 말 일단 현실성이 없잖아요. 버스를 어디다 세워?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시지 그러셨어 우리 황 의원님. 이거 해도 되겠어 전화했으면. 아까 제가 김현정 의원한테 들으니까 의원들 단톡방에 먼저 올렸었대요. 저 아이디어를. 그래서 젊은 의원 한 분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대. 근데 그냥 왜 이 타이밍에 기침을 하고 그래요? 황 의원 일부러 방해하고 있어 지금. 마이크 물리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침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노련해 아주 좋아. 그러다 저런 게 이제 힘드실까? 정무적인 판단이잖아요. 조금 뭐 본인이 생각했을 수 있고 보좌진들이 준비해 올 수 있는데 이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 여권 내에 정무적인 판단 기능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마비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제 개편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먼저 얘기하고 그 분위기로 한 2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제 개편 얘기를 했으면 저렇게 두드러 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선후관계 발표 시점
이런 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아쉬워요.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 제가 진짜 놀란 게요. 대통령이 아유 내가 사심을 갖고 기층 뭐 재채기 하세요? 장전해야 돼. 그 토론회 때 질문한 그 부동산 전문가 있잖아요. 춘원 선생. 그분이 라디오 나가서 한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제 네. 친구가 주더라고. 나 지금 저녁에 듣다가 야 이게 말이 되냐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해서 세액이 늘어난 사람들이 0.3% 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세금 폭탄이란 말은 말이 안 된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 그러면서 쭉 진행자하고 막 얘기하다가 근데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박탈감을 갖고 있는 막 100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 집에 대해서 박탈감을 가진 분들을 위안 삼아 그분들이 위안을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있겠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냔 누가 말이에요.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그랬어요? 춘원 선생이. 춘원이 누구예요? 춘원이 누구예요? 춘원 이광수. 아 이광수. 사람들이 정말 방송의 목표가 왜 나만 못 알아? 알아들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말을 해요? 춘원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지. 춘원. 네, 아 이광수. 그래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 저 화가 나는 너무 거는 무정하다. 아, 저. 국문과 알고 있지. 몰랐어요. 왜? 춘원이 중국집 이름인가? 그래요? 아 그럼 제가 그냥 얘기할게 그분이 그러니까 아니 정말 화가 나네. 런닝맨 그렇죠. 나오는 그분. 그건 옛날에.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런닝맨 아니, 선생이라고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는 그 초고가 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 말씀드렸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런 취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선동하면 안 돼요. 예. 아유, 그렇죠.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너무 고가주택으로 똘똘한 한 채 정책에 의해서 고가주택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 여기에 좀 부담을 줘서 여기에 수요를 좀 억제하는 거다. 그러면 너무 집값이 막 올라가는 것들을 막는 효과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 나중에 이게 폭탄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포에 저 있죠 원베일리. 원벨리가 국평이 70억이 넘어요. 말이 되냐고. 근데 30평대가 70억이 넘어. 근데 그 원베일리의 진실 아세요? 평균? 원베일리의 절반이 다 소유만 하고 있지 막상 들어가서 못 산다잖아요. 집주인들이. 아 그거는 맞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못 살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 그냥 제가 한 거구나. 2년 전에 그 근처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내가 돈 있어 보였나 봐요. 네. 여기에 오른다. 사라고? 그 아리팍 뒤에 음. 오른다. 반포에서? 반포에서 35억 정도 여기 무조건 넘는다.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70억, 60억이야. 그때는 30억 좀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는 사실은 사치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폭탄 돌리기 효과도 있거든요. 여기 무조건 오른다고 하니까 계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다른 데가 키 맞추게 하니까 초고가 주택에 사실은 인프라, 한강시민공원이랄지 역세권이랄지 이런 게 다 정부 인프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건 맞다라는 게 이제 정부 논리긴 합니다. 20-30년 뒤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국평이 많이 이제 줄었죠. 평수를 좀 줄여서 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막 큰 평수일수록 더 선호했는데, 근데 인구가 확 줄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가 100만 명이 넘어요. 출생자가 71년생에 102만 4천 명 출생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막 30만이 안 되잖아요. 2001년생만 해도 60만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막 40만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할 때 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오래 가겠죠. 막 50년 이상.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생각하면 결국 수요의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게 그때 되면 또 고치거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까지 생각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또 서울의 집중이 빠르니까 이제 가격이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주가 우리 반도체부터 예. 오르듯이 아마 그렇게 생각해야 될 듯 해요. 근데 이거를 항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제를 가지고 잡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급 정책하기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걸 더 강조하는 정부의 이 방향이 필요하다. 그걸 국민들께 소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이게 이제 필수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필수제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죠. 투자재를 우리가 그걸 억누를 수 없잖아요. 부동산, 주택이란 건
우리 수요자들한테는 필수제이면서도 투자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두 개 다 인정하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가끔씩 순진한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은 필수제야.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투자처로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정책을 가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욕망 자체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저항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수요가 집 사는 데가 좋아서 강남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인프라예요. 학군.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집에서 이 70억 80억을 투자하고도 여기에 사는 것들이 나에게는 애들 키우고 나름대로 좀 명품 도시에서 산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사실 돈을 쓰게 만드는 요인이면 이거 장기적으로 봐서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차이가 없이 아니면 똑같지 않은 가격에 한 20억에도 좋은 학군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공급들을 해놓으면 강남에서 100억씩 사는 사람들이 아, 내 돈 아깝다. 저기도 명문 학군이 있네. 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좀 복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세금 세제 개편안이 욕을 먹고 있지만 이건 단기 처방일 뿐이고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공급 대책이라든지 금융 대책 부분들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유에 대한 개념 자체, 거주에 대한 개념 자체도 뭐 오늘 경향인가 국민에서는 뭐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혼란을 통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면 무조건 억지로 거주하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돼서 사실 부동산 긴 싸움이라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사실 어렵고 근데 정무적으로는 전 장 소장님 말대로 세제 방안부터 먼저 내온 건 미스다. 공급이랑 전월세 대책이 같이 나왔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투자 대상 저는 거기엔 반대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물론 투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버든은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정된 재화를 투자 대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다주택자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버든은 저는 부담은 해는 게 맞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 저도 맞는데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비싼 주택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도 살겠다는 그 자율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사실 종부세 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요. 40억 이상이 올라가니까 이게 시가 40억이면 뭐 사실 더 낼만해. 그래서 근데 이 춘원 선생님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비싼 집에 런닝맨 선생으로 바꾸자고요. 춘원을 몰라. 지금. 몰라? 런닝맨. 유정, 무정 이런 거 이광수 모르잖아. 선생, 이광수 선생님께서 런닝맨 선생. 이 말하자면 집을 고가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이게 악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그렇게 되는 얘기하면 거예요. 그렇게 정책에 접근하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 돈 많은 데서 초고가 주택 사람들은 그런 말 하니까 사는 거고 그들은 그만한 세금을 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부동산을 선악 근데 개념으로 이제 하면 안 우리 돼.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조금 뭐 보수에겐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 많은 사람, 다주택자, 초고가 사는 사람을 악마화하려는 것은 좀 비켜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다만 살되 그만큼 비용만 치르면 된다라는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이광수 씨도 사실 정부가 그의 주장에 대해서 막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냥 아이디어 정도는 그렇죠. 얻을 수 있대. 그의 정책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 차원이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뭐 처음에만 한번 딱 혜택 한번 주자. 그 마인드 자체가 조금씩 이제 시장의 의견도 반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정의론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이거 다 걷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걸 거래하는 현실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저는 양도세 해법이 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상속이나 증여시,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빼줘야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요 상속에는 양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양도세는 정말 명목 가격 중심이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안 해요. 그래서 장기 특별 공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8%는 이제 변경된 안에 8%는 좀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양도세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집 팔고 다른 비슷한 또래의 다른 집 가는데 못 산다는 거잖아요. 아 미국 얘기하시는구나.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미국이 그 얘기예요. 양도세를 그렇게 갈 때는 안 물려. 안 물려. 안 물리고 맨 끝에 물려. 상속이나 증여할 때 그렇지. 어느 정도 빼고 거기서 양도 차익을 그 얘기예요. 물리면 돼요. 네, 그러면 맞아요. 사실은 논리들이 나는 사실 합리적이네. 미국에서 그래. 이 흐름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흐름에서만 내가 최종 매각을 할 때 부가세가 상속이나 그거잖아. 증여세 할 때. 최종 이렇게 소득세가 건너갈 그렇지. 때는 안 매긴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사는 요인이 조금은 줄어들죠. 백분토론 나가셔야겠어요. 결국은 양도 차익으로 그 얘기 많이 됐고 하죠. 거기에 대한 네. 세금 부담이 들어간다고 네. 보니까 신혼서인보다 훨씬 훌륭하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나는 유정이니까. 그 보유세도 아파트가 떨어지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또 감안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다시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이광수 씨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 진보 정부에서 그 사람의 말을 막 전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안 한다. 그런 말 다 틀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뭐 저도 감정적인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제약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이제 복부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빨간 네. 바지 입고 막 하면서 강남의 땅을 이순자 씨죠. 그 얘기는 유명하죠, 빨간 바지. 몇십 년 전 얘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고가 주택을 내가 한 10채를 한 30억에 막 한 300억 들어 사가지고 이게 막 100억 되면 이게 1000억이 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있어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다주택자 뭐 초고가 주택 이걸 막 혼용해 갖고 얘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부분 보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집이 엄청 올랐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담색 능력에 대한 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야, 내가 집이 오르긴 올랐는데 나 연금 생활자인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나 근데 집 빼야 되는데 집 빼려고 또 양도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도 이거예요. 지금 있어요. 이연과세로 그것도 이제 최종 매각 때 다 정산하게 하면 하세요. 된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 괜찮은 그거 그거 저 진짜 이재명 중요한 대통령 얘기야. X에다가 보내세요. 아니 그리고 지금 종부세 이연과세가 되고 있어요. 네, 65세 근데 이상 65세 이상의 나가면. 고령의 월소득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이연과세가 돼요. 나중에 내도 돼. 근데 지금 중앙일보나 뭐 조선은 다 그렇지. 똑같아. 다 막 마치 고려장이다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거예요. 65세. 나중에 양도세가 내면 훨씬 크잖아. 양도세가 훨씬 크죠. 가야 돼. 오케이. 비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장동혁 대표 얘기는 영상으로 잠깐 먼저 만나야 돼요?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봐야 돼. 황교안 TV. 예. 누구야? 근데 지금 손흥민 올림픽 공원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찾아갔어요. 장동혁 대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야. 빼. 어제 비하인드에서 이성대 기자가 아주 잘 들었대. 그리고 역시 이빨 들고. 너랑만 달라. 딴청 피우네. 딴청 피우. 선긋기지. 어디 우리가 봐. 황교안이라며. 아유 그 옛날 얘기고 이제 내가 1등인데. 보세요. 손 잡았더니 손을 뿌리쳐. 아, 뿌리치는 형님, 거야 이거. 예. 봐봐 빼잖아 슬금. 예. 예. 말이라도 걸 텐데. 이게요 손을 잡은 건데 맞잡진 않은 거야. 그렇지. 맞아요. 황교안 야 덮었어 장동혁이 손을. 맞아요. 손을 맞아요. 손으로 덮었어. 내가 장동혁이에요. 황교안이야. 예.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누굴 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황교안 TV가 지금 얘들 상황 좀 좋아해. 찍고 있는데 그치. 황교안 TV가 찍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의도가 있지 맞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여기 지분 좀 이제 얹어야겠다. 네, 여기 그치. 내 놀이터야. 왔는데 너도 이제 부정선거 확실하지? 이제 너 우리 같이 힘을 가자 합시다. 했더니 좀 이제 좀 쉬어 하고 형님은 이제 집에 가시고. 가시고 좀 이거 내 거야 여기 올고 그치.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속으로는 통일은 무슨 통일. 그렇죠. 그리고 딱 온 거지 올림픽 공원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면서. 그때까지만. 우리가 황교안인데 손은 잡을 수 없다. 저기 너무 황당합니다. 이제는 장동혁이다. 이거. 네, 이제는 장동혁이다.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8월 26일 날 쇄신안을 낸대요. 제가 돼지 2마리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원래 8월 26일 날에 26일 날 맞아, 안에 그때였어. 사퇴한다고 윤석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2마리 잡겠다고. 내가 틀림없이 1년 뒤 8월 26일에 내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구정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구정이야.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자고 그랬지. 나는 설날도 지나. 윤석 대변인이 키도 크고 학식도 있고 그래서 나는 윤석 대변인이 하는 말 다 믿었거든요. 그때 따라갔잖아. 장동혁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뻔했는데. 갈 뻔했는데. 변절이야? 변절? 선절? 아니, 뭐 하여튼 뭐 돼지 2마리. 2마리 약속 왜냐면 양돈 농가의 어떤 그런 생산성을 소비 양도급이 2마리 3마리 아니, 벨기에 수입. 아이
자, 한돈. 그러면 9월 초에 예. 제가 저번에 공로상 받은 게 있어서 우리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아, 예, 그날 예. 그때 소고기 좀 싼 데로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아, 예. 제가 돼지 2마리에 양보하겠습니다. 아, 예. 고PD 잘 적어놔요. 예. 안 그래도 고PD가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뭐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할 네.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저의 희망을 갖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네. 좀 보시죠. 그래요. 며칠 남았으니까. 근데 저게 과연 개혁일까? 장동혁 대표 쇄신한 무슨 개혁이에요. 본인이 세신 대상인데 무슨. 그렇죠. 그 조광특위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예. 조광특위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다. 당협위원장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어 있는데 당무감사에서 올라와서 그 과정이 글쎄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공천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대부분 내가 당협위원장 하면 그 다음 공천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예. 들어가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정치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당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이 올라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부산 북갑의 지역구를 박민식 후보를 당협위원장이 지금 계신데 예. 거기를 제 당무함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당협위원장 공모가 났어. 한동훈 의원은 당연히 못 되죠. 당 밖에 있으니까. 예. 그럼 누가 거기 지원해서 됐다고 치면 그 사람의 정치적 판단은 뭐냐. 그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웬만한 내공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내가 여기 가서 괜히 같이 그렇죠. 순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해서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정치 세계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들어가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올 거야 아마. 다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럴 일부 분들은. 때는 어떻게든 이름 올리고 싶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하면 급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아,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지. 어쨌든 안타까운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일부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한계 분들을 뭐 골라낸다. 그건 이미 당무감사 단계에서 한 거예요. 지금은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근데 사람 넣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어 있는 자를 채우는 과정이 조직 강화 특위잖아요. 근데 웬만한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직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이미 그럼 좀 김종엽 전체 그분 빼고 예.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내려놨다. 예. 많이 내려라. 변호사들 뭐 많이 내려놨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민주당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또 국정과제 얘기가 몇 가지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호 국정과제가 뭔 줄 아냐. 이거 정청래 후보가 한 얘기인데요. 어제 TV 토론에 나왔던 장면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이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당대표가 없었다는 게 충격이고요.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는 뭡니까? 국정과제 50% 나와 가져왔어요. 국정 목표 5개가 5개가 뭔지 아십니까? 예. 갑자기 정청래 후보가 이제 1호를 몰라서 그때 좀 당황했잖아요. 당황했죠. 당황했더니 이제 50%를 들고 나왔어요. 네. 많이 긁혔나 봐요. 많이 긁혔죠. 그러니까 광주방송 토론회에서 국정과제 1호로 저는 KO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넉다운 됐다고 봐요. 집에 가서 정말 분통 터뜨렸을 거고 예.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것인데 국정과제 1호가 심지어 호남 투표를 앞두고 예. 5.18 정신 헌법 수록이에요. 이거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다. 완전히 이거 허를 찔렀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복수하고 말겠어 하는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게 말하자면 너무 초조해졌다. 예. 그리고 급해지니까 전략적으로 저런 선택을 했다. 저거 좋은 게 아니에요. 국정과제 1호라는 말이 또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서 끝냈어야지. 근데 국정과제 50으로 자기가 꺼냄으로써 국정과제 1호가 소환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좀 부끄럽죠. 이걸로 완전히 그냥 송영길 후보한테 당해버렸어요. 근데 솔직히 헌법 1조는 우리가 웬만해서는 다 알죠. 예. 중요하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근데 갑자기 그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면 이조지. 아니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몰랐다고 나처럼 했는데 내가 그래 윤석 네. 대변인님 네. 헌법 63조가 뭐예요?
아세요? 알아버려. 그거 아닌가? 법률 위임 아세요? 그걸 걸? 뭐 하여튼 하나 얘기하면은 그러냐고 할 거야. 본인도 모르니까. 그러게 그걸 봐야 하는 걸 가지고 꼭 말이야.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물어 64줄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 근데 저는 서영길 후보 나중에 부끄럽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제일-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영길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항상 얼굴로만 하더라고요. 예. 에라 이 자식아. 부끄럽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저 얘기할 때도 서로 인상을 확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아 근데 속으로 막 불타오르는데 불타- 보이더라고. 아, 불타오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갚았잖아. 더 웃긴 게 당신은- 송영길 후보가 그거를 또 예상을 하고 준비해 왔다는 게 나는 웃기다니까. 123개를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청래가 보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준비했다. 그게 더 웃기지 않아 나는? 당연히 그러네. 참모들은 물어볼 거니까 가져가라고 했겠지. 가져왔지롱. 이제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마음속에 저거를 두고 마지막에 당신은 이제 정치 그만하고 원로로 남아 있어라. 그렇게 그냥 되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로라는 표현이 그래서 꽂히더라고. 정계 은퇴하는 소리잖아. 원로. 육선에 당 대표도 한번 했고 원로로서 이게 뒤로 앉으세요 이 얘기예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돼. 예. 2살 차이라던데 보니까. 그렇죠. 주민등록으로. 본인도 원로죠. 근데 국정과제 1호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모르세요? 이한 알아요? 네, 저 들었거든요. 어. 송영길 후보와 뭐 만들어. 관련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서영주? 그래서 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 어. 그게 관련 사람 누구예요?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정과제 1호 이게 나오게 된 게 예. 원래 대본에는 얘가 질의서에는 없었어요. TV처럼. 근데 옆에서 이제 보좌진이 혹시 국정과제를 물어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1호 2호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에이 그걸 모르겠어. 괜히 물어봤다가 알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 아니야 이러고 그냥 퉁쳤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준영 후보가 뭘 모르는 것 같아. 어. 김민석 후보하고 대화를 할 때 뭐 대기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막 동문서답 하니까 송영길 후보가 그때 요건 모를 수도 있겠다고 푹 들어간 거지. 근데 오늘 송영길 후보 뉴스쇼 인터뷰 했는데 네, 들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국정과제가 사실 뭐 1번, 2번, 3번 외우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맨 앞이 큰 5갈래에서 1호 과제가 이제 헌법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는 전체 이 블록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사실 국정 기조는 통합의 방점이 있는데 맨날 내란 청산하고 하니 기조가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거는 들리는 얘기더라고요. 네. 네. 의미가 있는. 그런데 이제 저런 토론회에서 너 이거 알아 이거 몰라 막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 예. 그냥 평가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정과제 1호가 이거였는데 예. 당신은 당대표 활동한 이거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지 차라리.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지? 또 그럼 너 이거 알아? 계속 이래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상대방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몰라요. 그럼 보통 토론할 때 사람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모른다는 거 인정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다소 감정이 실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정치원 후보가 아는 체하다가 당한 거잖아. 근데 사실 국정과제 1호를 순간적으로 딱 내가 느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좀 물어봤는데 보통 물어볼 때 구체적인 거 모르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전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하기가 애매한 거야.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해도 이론데 이런데.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무슨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비슷한 경우를 한번 당한 적이 유학을 갔는데 첫날 첫 시간이야. 다 모여서 하는 콜드콜이라고 그래.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그 1번이 내가 걸린 거예요. 예. 영어도 잘 안 되고 그 9.11 전이라고. 빠라락 하는데 저예요. 날 보고 얘기했어. 전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하는데 정말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 처음 애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한 거야. 순발력. 순발력 있네.
그게 아니야. 엄청 화를 내면서 다음 시간 할 거니까 그때까지 답을 하라고. 답을 준비하라고. 너무 고마웠어. 뒤에 있는 교포 친구한테 도대체 뭐라고 그런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답했더니 잘했어요. 교수는 그 굴욕의 순간을 잊을 원하지 수가 없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 옆에 대만 여학생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걸렸거든. 이분은 울었어. 저처럼 그냥 울어버린 거야. 못 알아들이.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울었어요. 거기서 국정과제 정말, 1호 때문에. 정말 당황해. 그러면 이름 물어본 거 아니죠? 선생님 목소리가 좀 작다고.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만약 지금 윤희석 대변인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대중동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What do you think of that? 자 그건 중요한 얘기이신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혼났대잖아요 지금. 작살났어요. 나한테 해봐요. 북한과의 문제는 어떻게 영어로 해야지 영어로. 헤이 송영 내가 송영길이야. 헤이 굿모닝. 에? 굿모닝. 자 미스터 박. Do you know North Korea? 에?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는 거의 윤석열인데. 이거는 무슨 뭐라? 뭐라고 궁지렁대는 거야? 진짜 그때 굴욕이었다. 근데 저는 저 정청래 후보 마지막 토론회를 보면서 캠프 전체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직감한 것 같아요. 승부를. 전 느낌에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세 후보 중에 가장 초조해 하는 토론 방식을 보였고 예. 예를 들면 뭐 원로 의원 이런 것도요 먹이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된 얘기들이죠. 칭찬하는 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국정과제 50호 갖고 온 거는 이거는 정말로 전세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악수를 던진 것이다라는 것인데 제일 여유로웠던 것은 송영길 후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내려놓고 본인이 쭉 나름대로 주목을 받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연설회나 토론회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예. 여유롭게 질의가 들어갔고 김민석 후보가 의외로 저는 존재감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안정감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서의 안정감이라면 안 되죠. 뭔가 이 어떤 두각을 나타내면서 안정감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송영길 후보가 두각이 1등, 두 번째는 초조했던 정치현 후보가 눈에 띄었고 세 번째는 김민석 후보는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뭐 평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없었다는. 예. 그런. 이번에 TV 토론에서 그 각 후보들에게 질문을 잘 짠 것 같아요. 주최 측 SBS가 잘 짜서 훌륭한 작가죠. 맞아요. 이 칭찬해 보세요라고 간지럽더라. 또 재밌더라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는 앞으로 너무 험한 말을 하지 마시고 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 원로 의원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로 의원까지 되나? 네, 우리 정청래 후보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님입니다. 내란을 초기에 진압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잘했습니다. 이 정청래 후보님의 SNS 그 열심히 하시는 거. 야, 저 젓가락 짜장면이고 나 죽어도 못하는데. 아들만 또 새 키우고 저까지 아들 넷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 초청이 한 명이 주어진다면 제 아내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김용 최고위원 후보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대통령한테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는데 정말 한번 데리고 가서 대통령한테 위로 좀 해주시오. 용이 고생했다고 그렇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가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이 하나로 돼서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다면 기회가 있으면 정 후보한테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서로의 칭찬해봐라. 그러니까 약간 돌려까기가 제가 볼 땐 많았던 것 같고 원로 이 표현. 예,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게 원로라고 한 건 이제 그만 뒤로 가세요라는 메시지. 뒷방으로. SNS 정청래 후보가 잘한다. 이 짜장면 먹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그 1번. 뭐 어떤 의미예요? 원래는 1번도 있고 허리를 나는 어디서는 굽히지 않겠다. 진짜? 네, 그거였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가 제가 알기론 그거였어요. 그게 뭐 굽히지 그러니까 않고 먹을 때 세수하고 이렇게 뭐 해야 이런 되잖아요. 거예요? 네, 그 옛날 신채호처럼 나 이 짜장면 먹을 때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다 묻지. 그걸 찍은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1번이 이게 이게 1이 되니까. 기호 1번. 원래는 바깥으로 한 메시지는 그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굽히지 않겠다. 누구한테요?
그냥 그때 누구에게?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대통령에게 있었어요. 굽히죠. 네. 다른 의미로 저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굽히지 않겠다면 누굴까? 저도 궁금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 요즘 트렌드는 안 맞아요. 아니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 특히나 유연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굽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실 최근에도 최민희 그 최고위원 후보가 오마이뉴스 관련해 가지고 예. 카메라 그 방해한 취재 논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아니, 나라도 뭐 별로 내켜하지 않겠다, 하기 싫겠다 이런 예.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 요즘 트렌드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칭 틈만 나면 저렇게 그냥 트집 잡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아니, 정청래 못 못 잡아먹어. 잡아먹어서 근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오마이뉴스 촬영에 대해서 예. 최민희 후보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보기에 막 카메라 막고 예. 막 이렇게 뒤에 가서 카메라 못 찍는지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감시하고 이런 것들은 언론 취재방해에 속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따끔하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들은 최민희 후보가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텐데 예. 자업자득이다. 나도 오마이하고 뭐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예전에 강선우 전 의원 편들었던 거 비슷한 거예요. 예. 같이 우산을 쓰고 뭐 비를 맞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딴지 게시판에 있는 그 민심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점점 민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뭐 칭찬하자고 했으면 이야기를 진짜로 하는 그래도 칭찬을 해야지. 꼭 언중유골처럼 뭐 원로 됐으면 근데 알겠어. 저는 강성필 대변인님이 정청래 후보 그래도 칭찬 한번 하는 거 듣고 싶어요. 칭찬했잖아. 많이 그러면은 했어요. 많이 이렇게 했어? 하죠 뭐. 사실은 이제 두 분이 민주당 당원이신데 네. 이제 정청래 후보만 맨날 두드러 뭐라고 팼잖아. 하니까 두들겨 팬다라는 아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러 팼어. 칭찬 타임을 네.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해줘 진짜. 일단 강성필 대변인 정청래 후보를 칭찬해 주세요. 일단 정청래 후보님은요 메시지가 상당히 간결해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그 상당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할 때 그 헌법, 국회법 그걸 완전 달달 외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노력도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이야? 다야? 조금 더 해봐요. 정청래 후보님은요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걸. 그다음에 또 LH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단해. 네, 그래서 140만 호의 대선 공약 공급 중에서 55만 호가 LH인데 예.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 나름대로 이런 합리적인 또 비판 좋습니다. 예. 뭐 또 해요? 이제 아니요, 해줘. 형이 좀 해. 이제 자, 저 정청래 후보 칭찬 좀 해주세요. 정청래 후보 지난 1년간 당 대표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과가 있고 예. 공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청래 후보가 아니었으면 속도감 있게 개혁 추진되지 않았을 거라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또 하려고 그래요? 좋은 얘기. 라고 그건 지금 송영길 똑같잖아요. 라고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딱 그 직전까지는 칭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역할을 생각이 없네. 마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를 치고 있고 6.3 지방선거까지는 박수를 받았다. 근데 예. 6.3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박수를 못 받게 생겼으니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는 늘상 얘기했어요. 정청래 후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잠시만, 당대표. 그거 알았으니까 칭찬해 보라니까. 웃겨요. 그냥.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위트 있고 네. 재미지게 오케이.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네. 굉장히 부드럽게 그 사람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네.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 네. 예. 그리고 정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네. 어떤 그 사안을 아주 축약하는 규정의 네. 귀재다. 네. 이런 것들은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재능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 이런 재능들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연임도 얘기하지 마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형 당원으로 돌아와서 그만하라고. 왜 나오냐고 왜 뭐 이거야? 왜 이제 우리가 다 할 거니까 요거 쇼츠로 해서 이분들 보험 들어야 돼요. 필요 그 PD, 없다고. 그 PD 이분들 보험 들어야 되니까 늦었다고. 일단 쇼츠로 늦었다고. 요거 칭찬한 것만 해서 좀 내줘요. 하여튼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보험 들어야 돼. 고맙습니다. 보험은 장터보험. 진짜인데 이 정청래 후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냥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라.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니까 참 부러워요. 맞아, 거기는 전당대회로 못하지. 뭐가 있어야지. 제일 하고 싶은 게 지금 전당대회 아니에요. 우리는 전당대회 우리의 소원은 없어. 전당대회.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네. 왜 나오냐고 이런 말도 못해 우리는. 필요 없다는데 이것도 못해. 뭔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잘한다고. 창피하다 진짜. 예,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무슨 역할이요? 송영길 후보 역할 같은. 자 캐스팅입니다. 조경태 의원? 캐스팅. 조경태. 안 돼. 비슷하지 않아 그거는- 캐릭터가? 유머나 이런 게 조금 안 되는 거 아, 좀 웃겨요. 그래도 꽤 그래요? 말씀하실 때, 예, 그런 게 있어. 추호영, 추호영. 아까 송영길 의원 캐릭터, 송석준 의원 어때? 안 돼. 안 돼? 조금 좀 조금 체급이 무게가 좀 더 있어요. 무게감이 떨어져. 저희 당 명단 여기 있으니까. 네. 아니 그래도 진짜 국민의힘의 없을 것 송영길은 과연 누구냐? 음. 의견 주시면 앞으로 디테님이 우리의 소원은 전당대회다. 국민의힘의 송영길은 누구냐? 음. 윤상현 의원 아니고. 아, 진짜 그러네. 네. 없어. 네, 딱 송영길 그런 캐릭터가 없어. 후보가 권성동 의원이 잘할 수 있었을 만약 텐데. 있었으면 예. 그런 캐릭터. 그 캐릭터는 좀 비슷했을 수 있죠. 아니면 권성동. 무대가 한번 나가가지고. 맞아. 저는 그러네, 그 그러네. 생각했어요. 김무성 전 대표가 한번 사실 나가서. 송영길 의원 캐릭터가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왜냐하면 정치 경험도 있고, 있고. 어떤 저 정치적인 이 뭐라죠 무게감. 이거는 거의 체격도 비슷해요. 비슷해. 체격 그런가? 커가지고. 아 그러네, 머리 크기도 비슷하고. 체격 커서 비슷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나중에 이제 장동혁 칭찬도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이거 되게 고난이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조금 생각하시고 앞서 고민 이제 안 최민희 의원이 오마이 TV의 취재를 막았다 이게 논란이 컸는데 그 영상은 잠깐 이제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8일 날 인천 합동 연설 장면인데요. 지금 막 가리잖아요. 이게 오마이 TV 카메라로 지금 이게 보는 그렇구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찍히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너무 오버했네. 이게 지금 카메라 찍는데 생전 처음 봐. 보좌진이 저렇게 종이로 막 막아서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오마이 TV 카메라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예 뭐 종이로 막고. 자, 이거는 다른 카메라가 이 지금 막는 장면을 보좌진이 막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저도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끝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저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 그리고 특정 언론에 대해서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저런 식으로 뭐 인터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마이가 언제 인터뷰를 요청해서 저렇게 카메라를 막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전당대회 전체를 촬영하고 취재하고 있었던 건데 본인이 들켜서 그게 다른 그 언론사의 탓이라고 한 거예요. 최민희 후보는 뭐냐면 그 박쥐가 박쥐 발언. 들켜서 아. 들켰으니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만든 게 언론 탓을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걸 오마이 TV에 찍은 거. 오마이는 아닌데 어. 사실상 전체를 보면서 왜 자꾸 나의 것만 이렇게 짤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그렇죠. 예, 방영하느냐 그건데 마치 스토킹처럼 카메라를 최민희 의원에게 대고 있으니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실수하면 저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오마이가 평소에 편파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맞아요 나가는 그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 저러게 되면요 우리 민주당 전체가 이 언론에 저런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우리 당의 이미지에 훼손을 가져서 저건 해당 행위입니다. 예. 그렇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생각할 때 아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취재 방해하고 전직 당 대표가 나와서 나는 뭐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거고 인터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남의 당 쪽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오마이뉴스가 민주당의 그래도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예. 진보 매체죠. 근데 저럴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부적으로.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진보 매체라고 해도 한결의 경향도 제가 보면 결이 다를 수는 전반적으로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강성 이쪽은 일단 미디어 입장은 약간 경계를 해요. 너무 그건 이제 조선일보가 장동혁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도 취재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건 취재 방해잖아요. 저건 취재 방해죠. 네. 또 오마이 TV 구독자가 247만이에요. 아 그래요? 247만 구독자를 지금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들이 말하는 핵심 코어 지지층이에요. 코어 지지층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막 다 잘못되고 두드러 패는데도 왜 정청래 후보는 40% 이상 나오고 45% 나오고 최민희 후보는 네. 수석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그게 저도 고민이기도 하고 그 요인을 알만도 한데 예. 그게 양당의 어떤 정치 극단화가 불러온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당원들 중에 이 정치적인 이념 지향보다는 본인들의 이 기분을 좋게 하고 즐겁게 하고 도파민이 솟아오르고 정치를 게임처럼 해서 예. 우리가 어떤 적을 규정해 놓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쪽의 당원들이 양쪽에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찝찝하다 이거죠. 아니,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요만큼이라고 봐요. 30%라고 봐요. 45%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직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서 그래요. 지금 투표율이 한 48%. 아니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든 높든 저 정도의 이해했어요. 지지율을 다 유지하고 뒷받침되는 게 우리는 계속 잘못됐다라고 출마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장소영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 해가지고 방송에서 막 쇼츠 만들어가지고 제가 친천계 됐다고 말하던데 제가 이제 광주 전화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5명 전화하면 1명은 정청래 후보 지지해요.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실 이제 정청래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고 검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뭐 대통령한테 할 말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하게 해? 이런 정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를 통해 가지고 발현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게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재명보다 유시민이 더 좋아. 근데 우리 유시민을 욕하니까 나는 그러면 싫은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유시민 싫어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아닌 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구조적 다수라는 거에 대해서 싫어. 아직 여기도 지금 결집이 안 되는데 무슨 외연이야. 이런 분도 있어서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고 그 부분 다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획득한 표가 1,700만 표거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그 사실 득표율이 높은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 상황상 볼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대 구조로 따진다면, 근데 한 5분의 1, 6분의 1은 훨씬 강한 개혁을 원한다. 방금 강수필 대변인이 비중은 제가 볼 때 5분의 6분의 1, 한 2, 300만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훨씬 활동적이야. 지금 152만 권리당원 중에 투표율이 현재까지 한 48% 되는데 50% 된다면은 한 7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40만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문제. 국민의힘도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전당대회를 하는 나라가 공직선거 후보를 뽑으면 모르겠는데 당 대표를 뽑는 경우가 있느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엔 당 대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없다고. 전당대회가 있으면은 대선 후보를 뽑는 거예요. 그건 뭐 아시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도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을 통해서 뭐 코커스를 하든 뭐 이렇게 프라이머를 하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나라는 당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뭐 원내에서 뭐 총리 후보자 뽑을 때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서 총리가 되는 과정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각제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당원 어떤 특정 의사 표시를 강하게 하고 싶은 사람의 의견이 과대하게 반영이 되는 현상. 양당 다 이제 뭐 당원 수 배가 운동하면서부터 이제 과열이 되고 국민 전체 의견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과대 반영돼서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뭐 주요 공직 후보자로 간다거나 당에서 주요한 직책에 간다거나 그 폐해를 우리가 계속 양산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앞에 좋은 말 붙이잖아요. 당원 중심. 양당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찝찝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지금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럼 결속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정청래 후보가 네. 대략 50%가 안 되는 투표율이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기록이 되면 네. 그렇게 크게 밀리질 않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신용산 객작이니까 네. 제가 솔직히 좀 솔직해져야 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도 사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격차를 많이 벌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이에요? 사실 호남민들은 부동산 정책하고 별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 당내 지지자들도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예. 부동산 정책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청래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 발표를 하면서 30억 이하의 집 같은 경우는 보유세에 대해서 부담을 거의 없게 하는 저는 그런 것도 나름의 저는 영향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도 사실 부동산 그 정책에 대해서 또 비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수도권은 확실히 정부 정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사람이 좋고 싫음을 떠나서 네. 좀 그런 비토가 흐름은 있다.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있다. 네. 그게 대세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대세를 바꿀 수 없어. 사실 이걸 처음 화두를 던진 분은 김무성 대표예요. 왜요? 뭔 말이에요? 상향식 공천을 제일 먼저 얘기해가지고 옛날에? 그때 엄청 그게 마치 그때 또 같이 대원칙처럼 핵심적인 돼버린 역할을 거야. 하시고 이번에 그게 대원칙. 이게 무조건 원리적으로 맞다. 이게 무조건 선이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상향식 공천. 저는 상향식 공천은 저는 찬성해요. 찬성이에요? 난 아니라고. 저는 찬성인데 이게 구성 자체가 당원으로만 구성된 상향식이 아니라 그렇죠. 전 국민을 해서 저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민심과 그거예요. 당심이 반영된 저는 그런 저 상향식 공천 아니 투표 방식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전국 정당을 편박한다면서 왜 말은 전국 정당인데 당원 중심으로 당원들만 투표하게 만들어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최근에 제가 인터뷰에서 좀 눈여겨서 봤던 게 전업당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업당원. 공희준 정치평론가가 썼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당원들이 있는데 전업당원이라는 표현이 강성당원에서 그걸 전업당원으로 쓰자. 예. 이 당원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당원들은 자기 일 하면서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데 전업당원은 하루 종일 정치 유튜브 보고 댓글 달고 그게 그냥 일이에요. 직업이고. 이 전업 당원들이 완전히 이 민심과 동떨어져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현상들이 양당에 공이 있습니다. 보면은 댓글 다는 사람들이 댓글 사고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사람이 욕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본인의 그냥 삶이 돼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현상들이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딴지 게시판을 민심의 척도로 알고 있고 민심보다는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공천받고 배지 달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당이 민심과 멀어진다. 예, 지금 뭐 사실 국민의힘도 지금 똑같아요. 사실 양당이 똑같아요. 예, 저도 소수의 극성 당원 전업 당원들한테 욕 먹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올라갔었거든요. 뭐 여의도 레카님 어쩌고 저쩌고. 전업 당원한테 욕 먹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댓글에 백옥진님이 상식파들 당원 가입하세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괜찮겠네.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뉴스 명당에 가입하십시오. 그렇죠. 뉴스쇼, 뉴스명당, 그다음에 뭐 신윤성 객단 해서 네. 양쪽 보수 진보의 중도파들이 당원 가입하게 격려운동하고 여기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중당원을 색출하고 이중당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상향식 공천은 어느 한 당이 하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공화당의 뭐 하원 의원 후보를 뽑는다 할 때 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 뽑을 때는 못 해요. 못하는. 그런 게 있어. 역선택 반대하기 위해서. 역선택도 역선택이지만 두 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상하잖아요. 네. 이중당원인 거와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는 게 어느 한 당 또는 한쪽에 치중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과대해서 평가되는 거. 어떤 의견이 한쪽 의견이 강한 의견. 아까 개혁을 강하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개혁이라는 틀에서 저는 벗어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견은 그것은 제가 볼 땐 개혁이란 말을 붙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한번 제가 뉴스쇼에서 작심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강성당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강성 지지층. 자 그러면 진보의 이념이 검찰개혁이 과연 진보의 이념이냐, 언론개혁이 과연 진보의 이념이냐. 사실은 노동자 문제랄지 소수자 문제랄지 분배 문제잖아요. 진보라는 거 원래 원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원청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검찰개혁만 얘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그런 거에 볼 때 제가 볼 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막 두 분을 꼭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의힘도 부정선거가 어떻게 보수의 이념이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저희 당은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원리주의자인 줄 알아.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극성인 거예요. 본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래서- 극성당원으로 하자. 그래서 강성이를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분들의 어떤 이 만족감을 없애주려면 사실 극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의 이념을 막 하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러면 극성스러운 분들이네. 그분들. 그렇죠. 사실 보안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서민들이 피하고 권력자들이 유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보랑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도 보수 이념과는 제가 볼 때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거예요. 상관이 없죠. 네. 차라리 이민족 문제랄지 외국처럼 그러면 나 우리 이해를 하겠어.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표현을 우리가 강성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원리주의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가 강성당원. 그러니까 강성필이 아니고 극성필로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극성필. 강성 극단주의라고 봐요 저는 그게 말씀하신. 극단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극성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진 것 같아서 저는 극렬, 극단 이렇게 좀 극렬. 표현을.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 열성. 강성이라 하지 마 적극지지층이라고 불러. 극자가 들어가네. 그걸 보통 그래. 코어라고 하죠. 코어. 그냥 코로 합시다. 코어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페터에도 제가 나오고 인터뷰 중에 김영진 선배가 의원께서 했던 말 중에 정청래 후보가 10% 지금 지지율이 빠진 거는 코가 빠진 거다. 그러게. 자기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10%를 복귀시킬 수 있다 했더니 김영진 의원이 그거 10% 주머니에 있으면 지금 꺼내라. 딱 맞는 말이에요. 맞네. 보여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어려울 때 그걸 지금 꺼내서 지지율을 그렇지. 높여주고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거래합니까? 라는 소리로 아주 지겨워. 나 당선시켜주면 10% 줄게. 뭐 이렇게 그런 그러네. 거예요. 아니 정말 내 친구가 힘들면 이 사람을 위한다면 지금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줘야지.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 그치. 일단은 나한테 한번 뭐라고 부탁해봐. 그러네. 그럼 이런 도와줄게. 친구가 아니지. 근데 호남에서는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떨어졌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 때문이라고. 너가 건? 누구예요? 정청래 후보.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 얘기는 유시민 작가. 자 너희들 때문에 떨어졌는데 너희들은 이른바 코지층과 가깝잖아. 그럼 지금 밀어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요 얘기인 그 거죠. 얘기인 거죠. 요 얘기인 거예요. 왜 갖고 있다 내가 코지층 내가 갖고 있는데 지지율 떨어지니까 협박만 해. 지금 그 얘기를 김영진 의원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부러워요 전당대회. 네, 그러면 해요, 네, 해. 얘기로 안 말려 아무도. 꼬붕을 자처한 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꼬붕. 30년 정치를 하면서 이런 정치인이면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한 분이었는데 이후에 우리 장동혁 대표를 그런 희망의 아이콘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꼬붕도 훌륭한 꼬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제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분은 코어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어 운동을. 그리고 저분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코어예요 현재는. 저게 투 버튼 제키실 텐데 두 개를 다 잠갔네. 다시 한번 그 장면 볼까요? 답답하네. 절대로 잠그면 안 되는 게 아랫단추인데. 수투발 윤희석 대변인 날카로웠어요. 기본이 지금 이게 밑에 잠겼네. 그러네. 두 개 다 잠갔잖아. 스틸 잡아주세요 스틸. 밑에가 울어. 울어. 두 개를 잠근 거야, 맞아. 셔츠도 하나 더 푸시. 원래 방송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일부러 이게 벌어진다고 두 개 잠그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할 때 잠그고 이걸 그쵸? 내려요 이렇게. 두 개 잠그잖아. 그렇죠. 근데 저분 이제 뒤에 이제 거의 잠그고 쩍벌 이렇게 스타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시네. 태도부터 참. 장사님 두 개. 근데 배가 없어가지고. 배가 없어. 인격이. 근데 이게 뭘 넣어야 돼 이렇게. 입에. 근데 나는 울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해볼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겠네. 안 돼. 폼이 안 나오네. 안 돼. 예 일단 그런데 멘트가
남양주가 뭐가 안 좋나? 남양주 창피하다, 전직 시장인데 진짜. 이분이 남양주 전직 시장이기도 하고 장동혁의 꼬붕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살다 자기가 꼬붕되고 싶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도. 그게 꼬붕이 그 뭔 영어 단어야. 단어도 그렇고 오야분 꼬붕이잖아요. 네. 그리고 꼬붕되고 싶은 사람이 뭐하러 정치를 해요. 그냥 뒤에서 뒤치다꺼니를 하시지. 근데 뭐 본인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자기는 무의미하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지금도 무의미하신 것 같아. 의미 있는 일은 안 하시지 않냐라고 제가 좀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분이 민주당 쪽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저렇게 예전에 집안 망신을 시키는 수준까지 왔느냐는 측면에서는 조꼬붕으로 되신 걸 축하드린다. 강승필 대변인이 사실 조광환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직 민주당 남양주 시장이었잖아요. 그랬죠. 대신 사과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당원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민주당에서 좀 다시 데리고 가시죠. 안 됩니다. 그 제가 떡 얹어줘. 떡까지 떡 2개 드릴게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번 달 말에 예. 제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조광은 꼬붕 조광한 선생님과 그래요? 네. 뭔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랑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얘기 좀 그래, 좀- 제가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어둠의 바퀴벌레 세계와 막 관련 그런 있는 말은- 분 같은데 오야분 꼬붕 나오면은 저 형님 뭐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딴 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같이 좀, 드시기로. 네, 얘기 어디 좀 남양주 병에서? 아니요, 일산 와이지. 일산에서? 와야죠. 일산에서? 명당 당 대표인데 오. 지금 이렇게 지금 최고위원이 그러네. 좀 만나러 와야죠. 저는 이분 보면서 이분이 저희 당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지난 총선에 남양주 병에 출마를 했더라고요. 예. 김용민 의원하고 둘이 했다는 거예요. 남양주 병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어떻게 양쪽에 이렇게 예. 세신 분이 오셔가지고 같은 당 하다가 그러네. 결과적으로 정치적 퇴행을 전반적으로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딱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허민 과거 정치부장도 하고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기자로 훌륭한. 알고 있었는데 이분도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아까 화면에 왼쪽에 나온 분. 예. 네네네.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기분 나쁠 게 장동혁이라는 분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유했다. 네. 이 논리는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요. 조광한 최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것도 좀 새삼스러워요. 아니 민주당에서 오셨으니까 존경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조금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존경하는데 당신은 아까 왜 여기서부터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다고. 네, 그리고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그래도 뭐 어떤 정치 다 공과가 있지만 네. 그래도 정말 지도자로서 큰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예. 또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본인도 부산에 출마하셔 떨어질 거 알면서 예. 출마하시고 또 많은 자료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사셨던 분인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부분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공통점이 있단 말인가? 예. 저는 부정선거, 재선거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정말 비교하는 자체가 불쾌하다. 불쾌하다. 네. 뭐 내용은 들 것도 없고 네. 조광한 최고라는 분의 정치적인 메시지는 저는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라서 그냥 다만 하나 제가 만약에 정치 컨설턴트 입장에서 한다면 가장 최악의 단어를 썼다. 본인을 스스로 꼬붕으로 칭하면서 꼬붕 조광한 이게 이제 붙어요. 그러면은 조광한 꼬붕이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박자 맞췄어 소영수 선생이. 아까 계속 꼬붕 조광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박자 맞춘 스스로를 꼬붕으로 지칭하는 정치인은 최악이지.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오야붕이 장동혁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게 논리가 안 좋아. 있네요. 노무현 대통령을 예. 그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한 논리가 네. 자, 노 전 대통령은 호남 기득권에서 살아남았다. 장동혁 대표는 영남 기득권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를 등치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영남 기득권에서 버티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논리? 이제
도발적 발언 아니에요? 영남 기득권이라는 게 그 영남 기득권의 주축이 누굽니까? 난 궁금한데. 영남이 이제 언더 찐윤들 얘기하는 거 무슨 같아요.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저희가 사실 종강한 조금만 최고의 얘기로 해석해줘요. 좀만. 종강한 최고의 얘기로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니고 그냥 살짝 그러시죠. 그래요. 그래. 종강한 최고에게 떡 혹시 만나시면 그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29일인데 이거를 29일까지 어떻게 보고 그건 이제 종강한 최고가 알아서 할 일이죠. 29일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물러나라 했는데 물러나라. 윤희석 대변인은 사실 이분 때문에 돈을 좀 손해 나게 됐어요. 8월 아, 26일까지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아직 며칠 남았어. 네, 며칠 안 남았어. 물러나서, 돼지 2마리를 사기로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 돼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벨기에선요? 네. 뭐야? 장동혁 브라질. 대표가 당협위원장들 다 내 맘대로 뽑겠어 이렇게 해서 선언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 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생각해도 연구 대상이야 진짜. 이 시점에서 저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은 아니다. 보통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저는 보통 사람 이하로 보이죠.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게 이상으로 보시나. 저는 저기 밑에 자막에 예. 잘못 달았다고 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민주당에 맞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아니라니까. 그동안 가로 열고 나 장동혁을 지키는데 가로 닫고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 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 사람들은 안 된다. 자르겠다. 이거예요. 선전포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정용 사무총장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조광특위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협위원장들을 임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은 당원 당규상 전 당협이 다 해당이 되니까 다시 해야 돼. 전국에 있는 모든 당협이 다 사고 당협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조광특위 당무감사에서 지적한 뭐 30몇 군데 뭐 요 정도만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방식을 포함한 절차를 해달라. 이걸 최고위에 얘기했다. 뭐 이거네요. 어제 정의용 사무총장 얘기는 사실 기존 현역 의원이 있는 당협도 새로 당협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랬는데 오늘은 좀 말이 바뀐 거네요. 약간 반발이 심했을 때. 현역 얘기가 아예 빠진 것처럼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 저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을 잘못 벌칙 건드렸다고. 잘못 건드렸지. 왜냐면은 장동혁 저렇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나한테 해코지 안 하니까. 뭐 내 자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또 물러나라. 뭐 아니 있으면 나 공천도 그냥 무난하게 받을 것 같네. 이것 때문이거든. 근데 그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사인 주면은 진짜 장동혁 쫓겨나요 이거. 맞아.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극소수만 이렇게 한다. 핀셋으로.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할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나게 반발이 많을 테니까 네가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그런다고? 예. 뭐 이럴 거 아니야. 의원을 대상에서 뺀 얘기는 없어요. 뭐라고 있냐면은 전 당원에 의할 건지 아니면 책임 당원에 의할 건지 당협위원장 유임 방식일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방식이면 의원뿐 아니라 현 당협위원장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은 빼고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생각을 해볼 때 의원은 굉장히 그 당무감사도 간단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예 있었어요. 당의 기준이. 의원 안 건드려 왔다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어제 발언만 봐도 타 당도 그런다. 다른 당도 그런다 하면서 현역 의원도 기본적으로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바뀔 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생각이. 쫓겨나 이러면. 그러니까 몇 명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 말은. 결론은 뭐 하여튼 이런저런 말을 막 많이 썼는데 결론은 지금 본인이 마음에 안 든 현역들을 교체해버린다면 장선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야 민주당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럼 바로 자리 내려와야 될 겁니다. 이게 아니 자기 밥그릇 안 건들 것 같이 만만하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막 이러다가 내 밥그릇도 건들 수 있겠네라는 게 생겨버리면 저 얘기 딱 한 거를 현역 의원들이 딱 들으면은
까부네. 그렇지. 안 되겠네. 뭐 오버하네. 그렇지. 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 다 그렇지, 그렇지. 논의하자.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못했어. 그 정도 케이스가 아니면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너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법인카드로 사 먹어. 그것까지는 용인 이건데 이거는 거의 목숨과 같은 걸 걸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네요. 승부수를 걸었다고 봐요. 장동혁. 승부수를 걸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계산은 안 했을 리는 없고.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이미 장동혁 대표와 한 표를 먹은 사람들은 나는 제외구나 라는 걸 알 거고 몇몇이 타켓이구나 이것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반발까지는 네. 없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정의용 사무총장이 밖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빨리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제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쭉 불러드린 건데 11시 24분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의 타이틀은 결론은 장동혁 국민의힘은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것을 추진, 이게 제목이에요. 그거를 논의해달라고 최고위원회에 건의를 한 것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중을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은 그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당협, 예. 싹 몰가 254개 전체에 대해서 현역이든 뭐든 간에 다시 선출해. 하겠다. 방식은 당원 투표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발이 저는 사실상 있어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할 거라니까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한테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몇 명만 손 보고 이번에 한번 장동혁 대표 내가 당신 연임하는데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계산하지 않았냐. 결국 지금 조광특위부터 장동혁이 말하는 1년의 혁신안은 내년 8월까지의 그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이후로부터 8월까지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전당대회 본인의 연임 도전에 밑자락을 까는 하나의 큰 그림이다. 지금 아예 장동혁 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딱 장동혁 당을 만들겠다. 연임을 하겠다라는 근데 이제 지금 그림이에요. 전체 254개의 당협을 다 극성 당원들이 뽑는 구도로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들이 이 녀석 봐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또 그런 식으로 사실 갈 수 있을지도 좀 그래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를 넘어간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합리적으로 그래. 좋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짧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단어로. 죄송합니다. 시간 끌어서. 지금 뉘앙스를 보면 이 연합뉴스 기사라는 건 이 통신사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골자만. 굉장히 정제해서 쓴단 말이에요. 보면은 반발할 거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재선출한 것을 추진한다라고 기사 제목을 달았다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갈 거다. 하려고 할 거다. 적어도. 당대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당대표가 우리 추진 중이다. 당대표가. 현역이고 뭐고 우리 다 내려놓고 당원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우리 재신임 받자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웬만하면 다 따라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예, 내가 왜냐? 힘이 있어. 나 연임할 거니까. 내가 하자는데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제가 정치부 출입하고 막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다선 의원 또는 지도 자격의 의원들 되게 더 쫙 통찰되고 알 것 같잖아요. 네. 아니더라고. 더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친한 사람 만나서 친한 뭐 박근혜 그렇죠. 몇 만나면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 끝나요. 이런 얘기만 듣게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 대변인 말처럼 지금 다 지금 어쨌든 쇄신파 뭔가 문제도 생겼고 그래서 나한테 꼼짝도 못해. 이때 내가 길을 잡겠어. 지금이 아주 자신하고 있는 골든 거예요. 타임이야. 하긴 그래서 안철수도 나락가는 나한테 거죠. 왔어. 봐. 새정치가 왔어 나한테. 팀 장동혁. 봤지 올림픽공원. 새정치 중에 새만 간 것 같아요. 헌정치가 정치는 같이 놔두고. 헌정치. 새는 저쪽이. 그 사람 시키고 해야지.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새가 날아든다. 완전히 새 됐어. 뭐야? 왜 잘안 맞추지? 알겠습니다. 완전히 새 됐어.
안철수 의원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또 최근에 국민의힘 친한계를 향해서 아주 강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세다. 옥당 운동권을 건절해야 합니다.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렉하지 않았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떡 먹고 있으니까 한마디 하시라고요. 진행을 하라고. 저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게 복당 운동권에 대해서. 네, 뭐 제가 이제 복당 운동권이 됐고 네. 레커지라는 사람이 됐으니까 박원석 의원이 가르쳐 주시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화염병 제조법, 네, 돌 던지는 방법, 손 흔드는 방법, 팔뚝질. 옷 입는 손 거. 한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게 잘 안 되더라고 나는. 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한민수 의원처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한민수 그렇게 했잖아. 어깨로 이거 이게 약간 팔뚝- 이렇게 하지 않아요? 팔뚝질 할 때는 제가 들었는데 어깨를 써야지 뭐 이렇게 오래 할 수 하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리듬이 야구할 때는 어깨가 먼저 근데 나오면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 한민수 그렇지. 알겠습니다. 복당 운동권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운동권이라는 얘기 들을 줄은 몰랐고 근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저렇게 급발진하시는 이유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당에 지금 한동훈 의원 복당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분 표현대로 하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또 갑자기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입추가 지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아니,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내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 혹시라도 이제 상실을 되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하려고. 출마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는 장동혁 당대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장동혁이 지금 그 극단 지지층 데리고 있잖아요. 뭐 20-30%. 그럼 당내 경선은 일단 그 표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 빌드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팀 장동혁이다. 그래서 혹시 장동혁 대표의 뭐 사임, 이제 사퇴, 압박, 아깝게 떨어져도 그 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서울시장도 노릴 수 이래저래. 있고. 이 등장인물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이런 변신, 저는 변신이라고 보는데 입장 변화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참 본인의 어떤 연임을 위해서라고 저는 보지만 조광특위 막 구성하고 막 개혁안을 내요. 드디어 출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또 튀어나와요. 5.18 관련돼서 이상한 그 뭐 단체들과 뭘 하겠다. 그랬어요?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중심을 받고 지금 본인이 방해를 할 만큼 5.18에 대한 어떤 안다리를 걸고 이진숙이 들어왔어요. 이 구구 세력을 이제 모집하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안철수 등장이에요. 그러면 장동혁을 중심으로 이쪽 범위 내에서는 장동혁, 이진숙, 안철수가 나왔어요. 뭘까요? 향후에 이 라인에서 본인들이 있을 수 있는 전당대회 패권에서 빠지지 않겠다. 나도 있다 정도고 이쪽 편에서 보수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오세훈, 이준석 이제 친윤 그룹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저쪽에 좀 기다리고 있겠죠. 요 상태로 지금 보수가 뒤치 중이다. 거기에 안철수의 이제 점이 장동혁 쪽으로 가서 본인이 이제 그 유승민 의원하고의 대척점에서 이 당의 헤게모니를 일단은 잡겠다. 그래 터잡기 저는 발언인 것 같아요. 터잡기 발언이다.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자리가 혹시 날까 하고 그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안철수는 찬탄파였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제 완전히 거의 올림픽공원 근처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와 행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굉장히 높지. 킬러 문항이야 이거는. 초킬러 문항. 그러면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떡 하나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제가 송사를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서 송사를 맞아. 제 떡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송사를 님이 아무 상관없는 소장님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하나 드십시오. 그냥 짧게 아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